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영역 한국지리 해설을 맡은 지리올림피아드 동호회 17기 조승근입니다. 네, 2부에서는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11번, 다음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 있다. 답글 기억에서 미음 중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말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A는 서울의 북서쪽에 위치한 고양시, B는 서울의 남서쪽에 위치한 성남시, C는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시, D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원주시, E는 원주 밑에 북부 충청북도의 중심지인 충주시, F는 충청북도의 중심지 청주, G는 충청남도의 중심지 천안, H는 신도리 해안사구가 위치한 태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을 볼까요? 기억, A, B, C, 고양, 성남, 수원에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건설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위치해 있어요. 1기 신도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필요한 1기 신도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부터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한 고향의 일산 신도시, 그리고 그 후로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기 시작한 성남의 분당 신도시가 있습니다. 즉 고향과 일산에는 1기 신도시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곳이 군포의 산본 아니면 안양의 평촌 등 여러 신도시가 있긴 하지만 이곳은 수원시는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X인 게 낫는데요. 사실 수원에도 신도시는 있습니다. 바로 2기 신도시인데요. 성남의 2기 신도시로 성남은 판교시가 또 신도시가 또 개발됐고요. 수원에는 광교라고 하는 신도시가 개발됐습니다. 광교는 사실 주변에 있는 지명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신도시인데, 광교는 사실 수원과 용인에 걸쳐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용인은 어쩌다 보니 1기 신도시인 수지 쪽에 이어서 다시 한번 신도시를 맡게 된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문제에서는 1기 신도시만 이야기했으니까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네요. 2번 CDE 수원, 원주, 충주는 각 도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예요. 수원은 인구 120만, 경기도에서 가장 큽니다. 원주는 인구 30만, 강원도에서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충주시는 가장 큰 도시가 아닙니다. 충청도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청주시로,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 이후로 인구 8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아까 기억은 틀렸고 니은도 틀렸다는 걸 볼 수 있네요. 디귿 CFG 수원, 청주, 천안에는 지방행정 및 중심이 되는 도청이 위치하고 있어요. 수원시의 경기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충북도청이 위치해 있는데요. 충남도청은 천안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살짝 지금 이곳으로 찍어놓은 여기 선으로 보이는 빨간 점이 내포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포 신도시 쪽을 공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홍성과 예산의 경계 지점에 건설된 신도시로 이곳에 현재 충남도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리얼 DEG 원주, 충주, 그리고 천안은 서울과 수도권 전철로 연결되면서 정급 접근성이 향상되었어요. 수도권 전철 대략적인 모식도를 그리면 이게 1호선이고요. 이렇게가 중앙선, 그리고 경강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잘 보세요. 1호선은 천안까지 왔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쪽에서 1호선에서 이렇게 뻗어가는 선이 중앙선인데요. 현재 중앙선은 양평의 지평역에서 끊겨 있습니다. 지평역 다음이 원주 구간이긴 한데 현재 그 구간까지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지 않았고요. 충주는 그나마 경강선 쪽과 조금 더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경강선인데 아직 경강선도 현재 여주에서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경강선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주 쪽으로 연장한다고 하니 충주가 아마 지하철이 들어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리얼 틀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DEH에는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개발하는 기업 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네, 기업 도시라고 했는데요. 원주는 그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둘 다 지정, 충주도 최근 기업 도시가, 그리고 태안도 최근 기업 도시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업도시는 기업이 이전하면서 형성된 그 기업에 따라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면서 만들어진 기업도시이고, 혁신도시는 정부 부처 기관들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것. 즉, 이전하는 주체가 다르고 주도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의 경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둘 다 있는 곳으로 전국 유일한 곳이기에 이 점 또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우리나라 지역지리를 그냥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지역이 7단원에 소단원 3번, 수도권, 4단원, 강원도, 5단원, 충청도. 이렇게 이 세 곳에 3개권을 모아놓은 문제로서 상당히 암기량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지리 학습엔 여전히 힘써 주시기를 항상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12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시간에 작성한 학습 노트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있는 대로 고르라 했죠. 기온 역전 현상. 네, 기온 역전 현상은 여기 밑에 설명이 있네요. 기온 역전층 형성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포장의 비표 면적을 읽고 도시기후 환경 개선 위한 노력. 일단 사실 말해서 여기에 나온 그 내용 자체가 곧 기온 역전 현상의 발생 조건입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니까 대기가 안정돼 있고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이 지표 밑에 이렇게 파인 곳에 이 냉기가 고이는 것이죠. 그래서 냉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순환시켜주기 위하여 그 밑에 풍차를 설치하거나 공기 순환을 시켜주는 방식을 통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밑에는 안개가 잘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요. 네, 설명하다 보니 니은도 했는데요. 니은도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공기가 정체되기 때문이죠. 순환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서 그래요. 디귿. 포장된 지표 면적으로 인해 도시는 주변 농촌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 사실 농촌은 논이라든가 그런 물이 많이 고여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습지가 높은 거지. 같은 포장 면적에서는 물이 오히려 포장된 지표일 경우 그냥 물이 그냥 고여 있어도 오히려 그냥 평상시에 물이 없는 거잖아요. 반면 논이 있는 곳은 평상시에도 물이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물이 많이 있는 농촌 지역이 도시보다 습도가 높게 됩니다. 이 점에서 좀 많이 헷갈려 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문제 풀면서 좀 헷갈리긴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논과 밭, 특히 논, 물이 얼마나 주변에 오래 머물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분포하는지, 즉 상시적으로 분포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분포하는지, 그 점에 주목하여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리얼은 바람길 조성, 건물 옥상 녹화 사업이 있다.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려면 여기에 크게 쓸게요.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열섬 현상이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곳 안에 공기가 온도는 높고 반대쪽은 외곽 쪽 이게 온도가 낮은 건데요. 아무래도 건물이 있다 보니 건물에 정체되면서 기온이 상승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건물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건물 옥상의 녹화 사업을 통해 대기 중에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 건물의 옥상에 녹화 사업을 설치해서 식물로 해서 산소 순환을 많이 해주고 대기 중에 습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정답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리얼이고요. 사실 이 문제도 수능에 전형적으로 나오던 문제인데 좀 지그선지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 문제가 좀 헷갈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3단원의 기후환경과 인간생활 소단원 1번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13번.
그래프는 월별 자연재해 기상특보 현황 발령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가를 보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1월에는 보면 눈이 많이 오죠. 1월, 2월, 3월. 즉 이거면 눈이 온다는 것이죠. 대설입니다. 그리고 나는 보시면 호우로 판단합니다. 왜냐면 보시면 나는 7월하고 8월에 높잖아요. 여름철에 높고 6월에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가 호우입니다. 그리고 그럼 다는 태풍인데요. 태풍은 주로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북태평양 고기가 약해지면서 그래서 보시면 8월, 9월, 10월에 좀 높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가 대설, 그리고 나가 호우, 그리고 다가 태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 풀어볼까요? 가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장기간 정체할 때 발생한다. 장마전선이 발생한다는 것은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장기간 정체하면서 비를 뿌리게 되죠. 장마전선이 기단이 두 개가 차이가 있을 때 성질이 다른 기단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대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호우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대설이라고 했으니 1번 틀렸고요. 2번 호우는 시베리아 기단이 강한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시베리아 기단이 강향을 미치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서해 바다에서 눈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이 눈이 고여서 눈이 부딪히면서 눈을 많이 뿌리게 돼요. 즉 대설이죠. 1번하고 2번이 바뀌었네요. 3번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방향이 오른쪽이 왼쪽보다 바람이 강하다. 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다 지우고요. 여기가 위도 30도 선이라고 해봅시다. 태풍은 남동무역풍을 타고 갔다가 30도 이후 편서풍의 영향을 타고 동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태풍 안에서도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태풍의 순환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자, 근데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 힘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플러스 힘이 가해지면서 합력에 의해서 여기에 합력에 의해서 힘이 더 강해지겠죠? 풍속이. 그러면 이때 힘이 더 강해지면서 여기가 위험반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험반원이라고 해요. 기후학적 용어로는.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편서풍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힘을 견딜 수 있다고 해서 가항반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진행 방향 이렇게 편서풍 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 반원에 속한 이 오른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위험 반원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참고로 남반구에서는 태풍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하잖아요. 남반구에서는 이렇게 꺾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만 남반구에서는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태풍이 이게 전향력 때문에 그런데요. 전향력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남반구 기준 오른쪽이지만 우리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방향에서 바라볼 때는 왼쪽, 남반구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오른쪽이 여전히 위험 반원입니다. 즉 그냥 열대성 저기압의 경우 위험 반원이 오른쪽이라 보시면 돼요. 어렵게 문제를 내면 진짜 이렇게 남반구에서의 문제도 세계지리에서 낼 수 있으니까 그 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림피아드에서 저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겠네요. 4번 대설은 호우보다 우리나라 영강수량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우리나라의 기온은 CW 대략적으로 거의 물론 CF 비기후가 다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겨울에 비가 정말 안 와요. 그래서 CW 기후이기 때문에 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습니다. 물릉도가 눈 많이 와. 강릉이 눈이 많이 와.
그래서 겨울철에 눈 때문에 비가 녹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 그 여름에 퍼붓는 비의 양이 눈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하계 집중 강수 그 기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터도우찜 가옥. 우대기는 나를 대비한 시설이다. 우대기는 울릉도에 있는 그 전통 가옥으로 눈이 많이 왔을 때 안에서 길을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즉 나가 아니라 가겠죠. 터도둠집은 그 이렇게 길이 있다면 여기에 좀 높게 해서 그 비가 올 때 조금 더 비가 올 때 밑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집은 안전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나에 대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두 개가 또 바뀌었네요. 정답은 좀 많이 난잡하지만 그래서 숫자로 쓰겠습니다. 정답은 여기서는 3번입니다. 좀 난잡하게 하고 여러 설명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 다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태풍의 위험 발언 같은 경우도 태풍 물어볼 때 항상 나오고요. 이렇게 재해 물어보는 거. 근데 이 재해 물어보는 게 사실 좀 쉬운 문제인데 이번에는 3점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점, 3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문제이고 패턴을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이 재해에 대해서 완벽히 숙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는 3단원의 기후변화와 인간생활, 그 중에서 자연재해 파트를 다루는 소단원 3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14번, 지도의 A부터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제가 풀이하면서 정말 공들였던 문제네요. 일단 A는 여기인데요. 여기, B는 여기, C 여기, D 여기, C는 이 지점, D는 이 지점, E는 여기 강이네요. 자, 먼저 이 하천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감입공류하천으로 상류입니다. 여기는 자유공류하천으로 하류입니다. 중하류죠, 정확히는. 감입공류하천은 이렇게 하한 당구, A와 같은 하한 당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B는 여기가 이렇게 사면이 있는데 이쪽에 공격사면과 여기 퇴적 활주사면이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감입공류하천의 활주사면과 활주사면과 공격사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B 지점이에요. 참고로. 그리고 C 지점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 문제 풀이 방식 보면 우가코잖아요. 우가코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과거 이렇게 하천이 흐르고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막히면서 현재 하도는 이렇게 변하게 됐고 과거에 있던 이곳이 호수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기억하고 디귿 설명이 끝났는데요. 기억은 하천의 최적작용 형성 범람원이 아니라 여기는 하한 당구입니다. 하천의 최적작용이 아닌 후빙기 때 집안 경독성 요국 운동에 의해서 태백산맥 쪽 동고서자의 지형이 형성되면서 집안이 융기할 때 이쪽이 당시 범람원이던 지형이 하한 당구가 지금 된 겁니다. 즉 이게 고지형 추측이라고 하는데요. 고지형상에서는 아마 범람원이 맞아요. 근데 지리에서 항상 물어보는 것은 시기를 주지 않으면 현재, 즉 우리가 지금 보는 지금 우리가 보는 눈의 상태에서 지형을 분석해야 돼요. 즉 현재는 범람원이 아니라 하한당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니은 B의 퇴적물은 주로 빙기 때 퇴적되었다. 자, 이 문제도 좀 중요한데요. 최종 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하게 됐죠.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물이 여기가 높아지고 여기가 원래 하천 하류 지점인데 지금 중류나 상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따라서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침식이 많이 일어났고요. 여기서 퇴적이 많이 퇴적이 좀 우세한데요. 다만 후빙기가 되면 여기가 이제 고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에너지가 여기 경사가 융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후빈기하고 융기가 같이 일어났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침식이 일어나고 여기가 퇴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지면을 보니까 비의 퇴적물은 주로 퇴적민기 때 퇴적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상류가, 그 하천의 상류부가 퇴적이 일어나게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활주사면의 경우에는 이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이때부터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여기가 후빈기 때 공격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빈기 때는 하천이 그 자유국류 하천처럼 흐르기 때문에 퇴적이 크게 일어나지 않다가 후빈기 때 여기가 침식이 일어나면서 이쪽은 깎고 이쪽은 퇴적되는 그러한 양상이 반복돼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빈기 때 상류에서는 퇴적이 우세하다는 것은 맞지만 가믹국류 하천에서는 이게 공격사면 즉 침식이 일어나고 난 후에 퇴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아마 이것도 그래서 많이 헷갈릴 겁니다. 디귿, 우가코는 과거 이 지금 하도의 일부이다. 아까 그림으로 그렸죠. 이렇게 흐르던 하천이 지금 막혀가지고 여기 이렇게 형성된 거를 다시 원래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디귿도 맞습니다. 리얼 B는 여기 활주사면은 D 여기 배우습지보다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상류잖아요. 상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크고 원마도가 낮다. 그리고 중하류는 퇴적물의 입자 크기가 작고 원마도, 즉 둥근 정도가 크다.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리을이 맞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입니다. 이 문제가 여러 지형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좀 쉽게 풀면 쉽게 풀리지만 이거를 좀 한 번만 생각을 꾸면 바로 꼬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형도 해석하는 것도 이번에 수능 보니까 많이 나왔고 매년 한두 문제씩은 나오니까 지형도 해석하는 거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지도학 하면 지형학 도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지리탑사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2단원의 지형환경과 인간생활의 소단원 1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산지지형으로 알고 있어요. 15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일단 제가 말을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체크한 곳은 예산이라는 곳이고요. 지금 체크한 곳은 청양이라는 곳입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표기를 할게요. 빨간색 체크는 청양, 그리고 파란색 체크는 아산, 그리고 여기 초록색 체크는 세종입니다. 문제풀이는 검은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다 했는데 자, 문제를 선지를 보기 전에 청양, 예산, 아산, 세종의 인구 특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산은 청장년층 인구가 높아요. 그러나 직장에 여기가 아무래도 공업지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사는 청장년층이 있어요. 즉 가족과 사는 게 아니라 기러기 아빠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곳은 가족보다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로 분석을 했고요. 여기 세종을 볼까요? 세종은 전국에서 유소년층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높으니까 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산하고 청양이 남았대요. 자, 청양은 빨간색 화살표, 빨간색 체크. 청양은 충청남도에서 총 인구가 가장 적고 노년층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선지 있으니까 가죠. 그러면 그러면 다가 예산인데 예산은 예산은 유소년 부양비가 높네요. 아까 11번 문제에서 충남도청 이야기 내포신도시에 있다고 했죠. 내포신도시 때문에 이게 세종시처럼 좀 젊은 가정들이 들어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살려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노년층 부양비, 즉 내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노년층이 많지만 내포 신도시 때문에 최근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 풀어볼까요?
청양은 예산보다 총인구가 많다. 아까 청양이 충청남도에서 인구 제일 적다 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청양은 세종보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많다. 청양이 가장 인구가 적고 설사 서비스업이 높다고 해도 그 세종 자체가 이미 서비스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2번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예산은 아산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다. 자, 이거는 그 제가 이 선지를 보고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노년부양비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는 청장년층을 100으로 놓았을 때 각 부양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으로 놓고 대략 그 나는 100분의 32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가 100분의 19.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면 100 더하기 32 더하기 19를 해볼까요? 그러면 151이 됩니다. 즉 151분의 100 이만큼 청년이 위치한다는 거고요. 제가 여기 시험지 나중에 PDF에 154로 적었습니다만 자세히 보니 151이라 봐야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다는 100 그리고 대략적으로 약 15라 보이고 유소년 부양비는 23으로 보이네요. 15 더하기 100 더하기 23을 하면 138입니다. 즉 다에서는 138명 중 100명이 청장년층, 나에서는 151명 중 100명이 청장년층. 어느 부분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높일까요? 다에서 높겠죠. 왜냐하면 총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이 수치 계산한 거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는 같은 상태에서 분모 숫자가 작으니까 더 큰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3번도 틀리게 된 겁니다. 다가 더 높죠. 아산은 예산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네, 아산은 제조업 도시입니다. 즉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 그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세종은 아산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아산이 자체가 제조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인구는 거의 충남 이쪽 이근방 중에서도 아산이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 수는 아마 아산이 제일 높을 거예요. 반면 세종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업 행정도시잖아요. 행정수도라고 부르기는 뭐 법적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행정기관이 이전하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은 아무래도 제조업보단 서비스업이 많겠죠. 제가 지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세종 답사를 갔다 왔는데 확실히 세종은 서비스업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져요. 제가 토요일날 갔는데 토요일은 별로 출근 안 하니까 상권이 확 죽어 있더라고요. 반대로 평일에도 한번 가본 적 있어요. 17년 12월에 평일에 갔는데 그때는 확실히 평일이고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상권이 살아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4번입니다. 이 문제는 7단원 우리나라 지역이 내 소단원 5번인 충청남도 지역과 그리고 6단원의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의 소단원 1번 파트에서 나온다 진짜.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단원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16번 다음의 조건만을 고려하여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을 후보지 A에서 E 고른 것은. 네, 이거는 나중에 PDF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자세하게 써놨고요. 이거는 그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1 최대 강수량 280 미만 1점, 즉 C는 1점이 됩니다. 1 그리고 여기 이 300으로부터 이 바깥 지점은 2점입니다. 즉 B는 2점, 나머지는 3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발 고도가 30 미만이면 1점, 즉 여기는 1점, 그리고 여기 D를 제외한 나머지는 2점, D는 3점입니다. 반대로 말했네요. 해발 고도 30 미만이면 3점, 여기는 2점, 여기는 1점. 그러면 A는 3점, 또 여기 B는 2점, 그리고 여기도 2점, 여기는 1점, D는 높으니까요. E는 2점. 그리고 불투스 포장률이라고 했는데요. 불투스 포장률은 20 미만이면 1점. 즉 여기가 A하고 B는 1점. 그리고 C는 여기는 20%에서 40%. 그러니까 여기도 2점. 그리고 D하고 E는 40 이상이니까 3점. 그러면
여기가 정리를 해볼까요? 7, 5, 5, 7, 8. 자, 5번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단순 계산 문제지만 GIS에서는 이것을 크게 써줄게요. 나중에 GIS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걸 중첩 분석이라고 해요. 중첩 분석은 이런 나중에 용어들 벡터 레스터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중첩시키면서 분석하는 것으로 데이터 자체를 중첩해서 지리 정보를 구현하는 GIS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문제는 1단원의 국토인식과 지리 정보의 수단 3번입니다. 원래 이게 6단원에 있었는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단원으로 넘어갔다는 점도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17번 그래프는 세 작물의 지역별 재배 면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단 가라는 지도에 표시된 지역 중 하나이다. 이니셜로 쓰겠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자, 라가 하나만 있네요. 여기 하나만. 라가 하나만 있는데 최소예요. 그리고 밑에 중요한 선지가 하나 있군요. 여기 노지 재배 면적. 즉 시설 재배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고랭지 채소도 포함되네. 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채소네? 아, 여기 강원도구나. 그래서 라가 강원도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 보니까 쌀이 벼로 보는 게 빠르겠죠. 쌀이 유명한 곳 아마 경상남도는 쌀이 별로 안 난다고 알고 있어. 전라남도와 경기도인데 중요한 거는 쌀 자체가 유명한 거는 경기도지만 쌀 생산량은 전라남도가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는 그냥 브랜드 자체가 유명한 거고요. 물론 경기도도 이렇게 경제 면적이 있는데 농지 면적이 전국에서 거의 손꼽힌 정도인 전라남도에 비하면 확실히 적겠죠. 그래서 다가 사실은 경상남도인데요. 경상남도의 경우는 사실 여기 그루가리가 조금 되면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다에 해당합니다. 맹류 재배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다시 선지 크기를 줄여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전라남도보다 농가당 경제 면적이 넓다. 이것도 진흥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면적 그 중에서 순서를 발췌해보니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순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경상남도는 강원도보다 시설재배 면적이 넓다. 네, 그렇죠. 강원도는 평탄하지 않지만 고랭지 농업을 좀 하기 때문에 시설재배보다는 사실 노지재배라는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반대로 경상남도는 여기 보면 여기를 지우고 보겠습니다. 경남이라 하고 여기 근방에 부산인데 울산인데 대구 있네. 이 세 개의 대수요처를 바탕으로 주변에서 서울 주변에 시설농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설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설재배 면적이 경상남도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강원도는 전라남도보다 경지 면적 중 밭 비율이 넓다. 전라남도는 평야지대, 평야면 논. 강원도는 산간지대, 산간지면 밭. 그러면 밭 비율이 더 넓겠죠. 그래서 디귿이 정답인 겁니다. 정답은 바로 나왔네요. 니은하고 디귿. 하지만 리을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라 중 농가 수는 라가 가장 많다. 자, 이것도 진욱쌤 데이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순으로 많습니다. 강원도가 농가 수는 제일 적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입니다. 이 문제는 그 전에도 크게 나오고 앞으로 개정국까지서 크게 변화는 없는 5단원 생산과 소비의 공간의 소단은 2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8번 그래프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 지역 중 하나라고 했는데 저는 이걸 또 인구로 보고 풀었어요.
일단 쓰겠습니다. 여기가 강서구고요. 여기가 금천구고요. 여기가 중구입니다. 자, 근데 일단 이름도 인구로도 풀 수 있지만 몰라도 돼요. 어떻게 푸냐고요? 중구는 중심지죠. 중심지니까 아무래도 그 금융권의 중심지가 하다 보니 외부 인구가 통근통학 유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가 중구가 된 거고요. 일단 저는 그래도 여기 표기상은 이렇게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구 명칭을 표기하겠습니다. 나는 사실 그 금천구 같은 경우는 주요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통근통학 유입 인구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요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은 적습니다. 안에서 금천구 안에서 돌지만 대신 바깥에 시흥이라든가 안양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죠. 다만 금융업보다는 아무래도 그 서울이 제조업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여기가 그 금천구가 되는 겁니다. 유입이 적겠죠. 그리고 강서구인데요. 강서구는 베드타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구역이 뭐 도심, 부도심 뭐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베드타운, 즉 사람들이 그 주거 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게다 보니 여기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강서구가 인구가 상당히 많아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로 나눠진다 하더라고요. 1번 강서구는 금천구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면 통근통학 여기서 여기를 뺀 인구가 플러스잖아요. 이게 플러스면 주간인구 지수는 100이 넘는다는 100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즉 통근통학 유출 인구가 더 적다면 이 경우에는 이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게 됩니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은 거니까요. 근데 가는 여기서 보면 통근통학 유입인구 연결해보면 나의 경우는 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의 경우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낮게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금천구는 중구보다 제조업체 수가 많다. 근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금천구와 구로구 여기는 서울의 주요 공업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인 겁니다. 3번 금천구는 중구보다 시기별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여기를 다 지우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끝났으니까 서울의 도심 확장사. 서울은 그 1395년 한양에 도읍 생겼을 때 대략 이 정도 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제강점기 이후 하고 일제 구광주군, 구시흥군 등 지역에 유입이 되다가 1963년 현재의 서울 영토가 딱 되었습니다. 편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구는 여기 최초의 지역으로서 처음부터 이루어졌어요. 1395년 한양 천도 이후로. 그런데 금천구의 경우는 1963년이 되어서야 서울로 편입이 됐어요. 상당히 늦게 된 거예요. 편입된 지 지금 60년밖에 안 됐다는 거니까. 서울이 그 영역을 되찾는데 완전한 영역을 만든 지 60년 전이라니까 얼마 안 된 거죠. 물론 제 나이에 비하면 한참 전이긴 하지만 실제로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이 걔네 TV에서 봤대요. 서울인데 농사를 짓고 있고 그 서울인데 이게 서울 같지가 않다. 더 시골 같다는 풍경으로 예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이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을 정도니까 지금은 좀 많이 개발됐지만 확실히 이때에 비해서는 늦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서 8월에 서울 갔다 KTX 타고 내려왔는데 금천구 쪽을 지나거든요. 거기가 확실히 금천구가 그 중구에 비해서는 도심 개발이 덜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번 중구는 강서구보다 대형마트 수가 많다. 대형마트 수는 주거지가 중심지보다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고 하니까 정주를 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리고요. 5번 중구는 금천구보다 거주자의 통근거리가 멀다. 금천구의 경우는 사실 제조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중구로 가요. 중구에서도 물론 제조업을 가고요. 그런데 중구의 경우는 중심지잖아요. 중심지면 지대가 비싸네. 그 지대를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좀 계층이 높겠네. 생산자 서비스업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 중구가 있네.
그러면 밖에 나갈 필요가 없겠지? 하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통근 거리가 작아요. 그런데 금천구의 경우는 나 중심지 그 생산자 서비스업 하는데 우리 금천구는 부족하다. 안 되겠다. 중구로 가야겠다. 그래서 높은 겁니다. 통근 거리가 더 멀어지죠. 자연스럽게. 따라서 정답이 5번이 틀린 게 된 거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유일한 4단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그 중에서도 소단원 1번과 2번에 나오는 2단원의 두 단원을 융합한 문제입니다. 엄연히 보면 지역지리긴 하죠. 사실 이런 문제들도. 제가 지역지리 분석했을 때 사실 개통지리가 6문제밖에 안 되는 거 뭐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요. 네, 19번. 다음은 해안지역에 관한 체험학습 보고의 일부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다 체크를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랑과 연안의 모래에 퇴적되어 형성된 뭐뭐의 모래가 바람에 날린다. 바람이면 사구, 기역은 사구.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퇴적된 곳, 사빈. 즉 사구, 사빈. 그리고 디귿의 형성은 과거 파랑의 침식으로 평탄해졌다. 침식으로 평탄해졌다. 파식대. 해안 절벽이다. 해식에. 자, 그럼 여기는요. 아까 감익공라점 보셨죠? 똑같아요. 근데 물 하자가 아니라 바다 해자로 바꿔서 해안단구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사구는 1번. 사구는 담수를 저장하는 습지 역할, 물 저장고 역할을 한다. 네, 사실 이게 정답인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네, 한번 사구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여기가 해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2차 사구라고 하고 1차 사구라고 해요. 근데 1차 사구라든가 이 배우지 사이에 물이 고여있으면 여기에 담수가 저장돼 있거나 뒤쪽에 담수가 저장돼 있는 일종의 지하수 저장고 역할을 한다고 사구 연구원 여러 자료에서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이유는 아마 구조상 그런 거일 텐데요. 그래서 아마 사구가 천연 습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사구는 사빈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맞다. 아까 그 그림을 그냥 다시 한번 그리면 여기에 물이 있으면 여기가 사빈이에요. 근데 이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이 뒤에 그대로 퇴적. 그러면 사이즈가 똑같죠. 평균 입자 크기가 큰 게 아니라 같습니다. 2번 틀렸어요. 3번. 해안단구와 해식에는 주로 파랑에너지가 분산되는 많이 위치한다. 네, 이것도 해안선을 그려볼게요. 네, 여기 또 사고 안녕. 해안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있죠? 여기를 고지라고 하고 여기를 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파랑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침식이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파랑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분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퇴적이 됩니다. 자, 침식이 된다고 했죠? 여기 침식이란 말이 나와 있죠? 또 해안선 다시 지우고, 자, 침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침식, 여기 있네, 침식으로 평탄했다. 자, 그럼 곧. 많이 아니라 곧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파식대는 해시계가 육지 쪽으로 후퇴하면서 점점 좁아진다. 또 그림을 그리네요. 자, 이만큼의 파식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해시계가 깎이고 나가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핑 튀면 그대로니까. 원래 파식대가 이만했는데? 이만해졌네? 더 넓어졌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뒤로 후퇴하면서 해안 단구는 줄어든다. 그러나 파식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다. 여기가 이렇게 바다와 닿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파식대는 줄어들어요. 파식대는 늘어나요. 해시계는 그대로 뒤로 후퇴만 해요. 그 다음에 해안단구는 줄어들어요. 이 세 원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
사구와 파식대의 침식을 막기 위해 모래 포집기가 설치했다. 사실 해시계는 계속 침식은 돼요. 근데 파식대가 침식되는 것은 사실상 포집이 여기서 이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사구야 뒤에 모래 포집기를 설치해서 여기 걸리는 모래를 다시 양빈으로 하는 방식으로 원래대로 갖다 놓긴 하지만 파식대는 그냥 침식되면 놔두는 거예요. 그냥 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이게 어떻게 포집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애초에 파식대가 침식돼서 모래가 돼도 물에 다 쓸려 나가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등장한 물창고. 조금만 더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태안에 가면 그 힌두리안 사고의 그 뒤에 두웅 습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사구 습지, 즉 물을 저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습지입니다. 나중에 꼭 답사를 가거나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인구의 규모에 따른 권역별 도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중 하나라 했네요. 이게 제일 쉬운 지표는 100만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그 권역이라고 했으니 광역시나 특별시도 포함이 되거든요. 100만 이상인 도시는 6대 광역시, 그 다음에 1대 특별시, 여기 6대가 아니라 6광이라고 쓸게요. 6광, 1특, 그리고 수원, 그리고 용인, 고양. 그리고 아까 9번 문제에 나왔던 나선지 기억하시죠? 네, 창원도 9번 있습니다. 창원 아까 지도 9번에 또 나왔네요. 어디? 영남권입니다. 그러면 근데 영남권이 또 광역시가 3개나 있죠? 대구, 울산, 부산. 광역시들은 다 인구 100만이 넘지? 그럼 대구, 울산, 대구, 울산, 부산에 창원 합치면 4개네? 영남권 4개네? 4개인 게 가하에 있네? 그래서 가가 영남권입니다. 그럼 수도권은 특별시 있지? 그리고 인천광역시 있지? 그래. 그 다음에 수원, 용인, 고양 다 어때? 다 수도권이지? 그래서 여기가 다 100만이 넘으니까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 5명 넘는 여기가 수도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남권하고 충청권이 남았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분하냐? 두 번째, 50에서 100만 도시를 봅시다. 전주가 인구가 63만입니다. 천안이 인구가 약 65만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청주가 원래 65만이었는데 청원군과 통합 이후 80만 명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천안과 청주, 이 문제는 어딨어? 11번. 11번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11번에 F가 청주, G가 천안이라고 설명했죠? 그럼 여긴 충청권이네요. 충청권이 그러면 두 개 있어요. 그러네. 2개 맞네. 그래서 여기가 충청권, 그리고 여기가 호남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를 골라볼까요? 기억, 영남권의 100만 이상의 도시는 모두 광역시이다. 아까 창원시 이야기했죠. 창원시는 광역시 아닙니다. 일반시입니다. 물론 100만 이상이라고 해서 좀 특례시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엄연히 말해서 광역시는 아니에요. 그 광역시의 경우는 구가 자치구라고 해서 일반 시군구와 똑같은 역할인데 창원시의 구는 시 밑에 소속된 그 다른 구로서 구청장을 선거로 임명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공무원을 임명하는 일반구가 아니라는 자치구가 아닌 그냥 일반구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수도권은 영남권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다. 이것도 진욱쌤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수도권은 9억 4,405만 3,384만 4 곱하기 100만 10의 6승을 해줬고요. 가는 4억 3,793만 8,536 곱하기 10의 6승 100만을 해줬습니다. 즉 이렇게 제가 말로 했잖아요. 9억 대 4억 수도권이 더 많죠. 그래서 일단 니은은 정답입니다. 참고로 충청권은 2억 3,203만 9,330 곱하기 10의 6승 100만이고요. 호남권은 1억 6,082만 4,796 곱하기 10의 6승 100만입니다. 즉 나순이죠. 지금 수도권은 충청권보다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다. 실제로도 이게
비율이 높은 거는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됐고요. 이걸 군 개수로 판단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는 군이 5개예요. 어? 경기도에 3개밖에 없잖아요.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아닌가요? 수도권이죠? 경기도에 연천, 가평, 그 다음에 양평. 물론 양평은 이제 거의 시 될 정도로 규모가 많이 커지긴 했지만요. 원래 4개였는데 여주군이 여주시가 되면서 승격하면서 없어졌죠. 그 군이 하나 빠졌죠. 그리고 인천의 옹진군, 강화군. 네, 여기도 자치군입니다.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도. 그러니까 광역시 안에 군. 즉 일반 시군과 똑같은 그 구인 거죠. 군인 거죠, 안에. 반면 충청권에는 군이 15개나 있어요. 그 충청 11번 지도에 보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서산, 당진, 그 다음에 보령, 논산, 공주, 계룡을 제외한 곳 나머지는 다 군이고요. 충청북도에서는 제천, 충주, 청주를 제외하면 나머지가 다 군이에요. 충청북도가 군이 정말 많아요. 38군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북도는 군이 15개, 그리고 경기도는 수도권은 군이 5개. 이렇게 군 개수에서만 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니은지가 3번이에요. 근데 풀어볼게요. 가는 수도권, 나는 충청권, 다른 정도권 나누는, 이미 선지 나왔으니 다 보시죠?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 6단원의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의 소단원 1번 파트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개정교육 과정으로 해서 새롭게 문제를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 좀 새롭게 한 것 같고 2011 교육과정이 아니라 2015 교육과정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새롭고 그 다음에 좀 더 재밌게 푼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시험장 안에서 고생하셨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기간도 결과 잘 인해서 2020 수능 보신 분들은 잘 보시고 2021 수능 보실 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한국 지리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꼭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 아니어도 좋아요. 지리 관심 있으 그냥 지리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 메일은 강의하는 제 메일은 제 그 인스타나 다른 데 올라와 있으니까 보셔도 되고 지월동 공식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질문 주시고 저희한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